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장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1.63%, 나스닥이 1.46%, S&P 500이 1.36%, 러셀이 1.61%로서 거의 다가 폭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던 이유가 아침장에는 선물 지수가 많이 상승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PPI 지수 있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예측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침장에도 좀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다가 파월의 발언이 나타나면서 금리를 동결하겠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도 한 번밖에는 없을 것이다. 자,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난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들이 거의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좀 불안한 장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 후에는 3.15% 정도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컨퍼런스 콜까지 가봐야 되니까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거의 전 종목이 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 AMD 이런 데 있죠, 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조금 상승했다. 자, 반도체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금융주 중에서는 JP 모건이라든지 CD 웰스파고 정도가 상승했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하락을 했죠. 그다음 지버너바 이런 것들 좀 상승했고, 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완전히 나쁜 그런 시장이었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이쪽만, 방산 쪽만 조금은 상승됐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11개 섹터 중에서 거의 다가 하락했고 에너지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기술주도 지금 현재 한 1.3% 정도 빠졌다.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이 되었고, 베이징 머티리얼스 원재료라든지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도 좀 하락이 깊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브렌트유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7.65% 상승한 111불까지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홍해를 갖다가. 자, 거기다가 지금 현재 US 오일이 있죠. 크루드 오일 역시도 지금 100불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 99불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쟁 자체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조금 더 4월 15일까지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가 바닥이다. 저기가 바닥이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 볼 것 같으면 요 라인대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요 라인대 6,500대까지 일단 지켜내는지 그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 추세는 하락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가 상승이 아니고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돌아 나가려면은 시간이 걸리는데, 자, 그거 자체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이란 전쟁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쪽의 시간 타임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으로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 추세는 하락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우도 마찬가지죠. 직전 저점까지 내려와 있고 45,000대가 지켜내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조금 더 하락세가 심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요 라인 때 직전 저점 라인 때, 요 라인 때가 지금 이제 22,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22,000. 자, 그 라인 때가 일단 지켜내야 되는데 그게 좀 강하게 무너진다면 하락세는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러셀은 요 라인 때 지금 이제 끝까지 왔는데 이게 무너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하락세는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가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섣불하게는 매수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는 분할 매수는 가능한데, 자, 만약에 EPS가 만약 적자기 이런 것들 여기다가 지금 투자하시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 또 떨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74,000대, 75,000대 정도 되고 있죠. 이걸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나스닥이 올라가기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더리움 이런 것들도 올라갔던 것들이 다 그냥 지금 이제 꺾이고 있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빅스 지수가 다시금 상승되고 있습니다. 빅스가 20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빅스가 아직까지 완전히 꺾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10년물 금리 역시도 좀 많이 뛰었죠. 1.64% 상승한 4.269를 기록하고 있다고. 4.1을 넘게 서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많은 태클이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요 자세히 일단 관찰하시고, 30년물 금리 역시도 0.87% 상승 4.887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가 넘어가면은 아무리 시장이 상당히 부담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때다. 그래서 지금은 유가라든지 금리를 계속해서 관찰하자. 특별히 유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세를 더욱더 관찰하면서 지금 이제 이란과 전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준은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이란 전쟁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페드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라든지 엇갈린 노동시장의 지표, 그리고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FOMC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인 연방금리를 갖다가 3.5에서 3.75로서 유지하는데 11대 1로 결정했다. 한 명만 반대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기존 입장을 거의 변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10년도 전체 성장률은 소폭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스티븐 미란 자체가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반대표를 던졌고 저번에 미란과 함께 금리 인하를 원했던 크리스토퍼 월러는 이번엔 금리 동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점도표에 따르면은 연방기금 금리에 대한 중간 추정치는 3.4로서 지난해 말에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중간값은 변하지는 않았지만은 실제로는 사람들이 삭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도표 대자수를 본다면 그 현재 일단 금리 자체가 7명 정도가 유지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7명 정도는 한 번 더 내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5에서 3.25까지 한 번 더 내리겠다. 그래서 7명이 그 14명 자체가 아직까지도 또 중도 성향을 보이고 있다. 많이 내려봤자 결론은 한 번밖에 안 내리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조금 더 내리겠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만큼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별로 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점도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상치의 균형이 감소폭이 더 적은 쪽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두 번의 감소를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는 한 번의 감소를 예상한 구성원이 더 많아졌다. 즉 말해서 금리 인하를 두 번 하기는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4-5명의 2배의 삭감에서 1회로 그 다음 즉 2회 삭감에서 1회 삭감으로 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두 번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모습에서 힘든 그런 모양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또 다음에 가서 일단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또 힘든 모양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는다. 자, 트럼프 방향대로 가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6년도에 어떤 식으로 일단 GDP가 형성되고 있느냐. 12월 달에 예측치는 2.3인데 2.4로서 요거 자체는 좀 GDP는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다음 어닝프로미터 있죠. 요거 자체 실업률은 거의 4.4에서 4.4니까 똑같고 자, PCE 같은 거는 2.4를 예측했는데 2.7로서 좀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콜 PCE 마찬가지입니다. 2.5인데 2.7로서 높게 생각하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은 높게 생각하고 있고 자, 페드 펀드 레이트는 3.4로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금리가 동결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2016년도 한 해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없다. 인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롱런으로 봤을 때 롱런으로 봤을 때도 3.0인데 3.1로서 높게 형성되고 있다. 금리가 인상되면 인상되지 인하는 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명서 부분을 한번 볼까 같으면은 조금 일단 지금 다른 것보다 바뀐 것이 unemployment rate 있죠. 실업률 자체가 몇 달 동안 거의 변함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저번에 보여주기는 좀 안정화를 찾고 있었다는데 그것이 좀 바뀌었고 그다음 미들이스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경제는 좀 불확실하다. 자, 요거 두 가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바뀐 거 없었고 그다음에 요번에 일단 찬성표를 갖다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찬성을 했고 자, 반대를 했던 사람은 스티븐 미런밖에 없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은 두 차례 금리 인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연준이 이란의 전쟁의 전개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를 기다리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올해 두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여력은 남아있다. 자, 높은 인플레이션 전망에도 불구하고 FOMC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위원회 구성원 중 근소한 차이로 과반수가 올해 금리 인하가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16년도에 두 차례 정상화 금리 인하가 여전히 있지만은 그 시기는 갈등의 지속 기간에 달려 있다. 가능은 있는데 자, 아무래도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기다려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이 상승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범위와 지속 기간을 파악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이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금리 인하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올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관세 일회성의 가격의 효과인데 그것이 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완화되면서 상품의 물가 상승률이 감소하고 있느냐. 자,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미국 경제는 아시다시피 잘 돌아가고 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영향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고 사실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경제적 영향은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훨씬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전쟁의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파월은 법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연준의 이사직을 떠날 의향이 없다. 자, 강대강으로 가고 있다는 그겠죠. 그래서 만약에 워시가 제 임기 말까지 인준되지 않으면은 임시의장직을 맡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수를 해가지고 더 일단 곤욕스럽게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초과 현상의 주요 원인은 상품 가격과 관세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재 모습 속에서는. 그다음 에너지 가격의 상승 영향이 무엇일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 아직까지는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저 그거 자체는 또 데이터가 나와 봐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아침장에 본다면은 그 이전에 8시 반 이전에는 이제 선물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8시 반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자, 그 이유가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 발표 이후에 PPI가 발표됐죠. 자, 그 이후에 연준의 자기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뒤로 물려졌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월에 도매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거래자들이 연준이 올해 금리를 전혀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60.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시장 참여가들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는 있지만은 확신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치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2월에 도매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그래서 거래자들이 연준이 올해 금리를 전혀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선물 시장은 적어도 12월까지는 물가 인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물가가 상승된다는 이야기겠죠. 거기다가 관세라든지 이란 전쟁 서비스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연말에 연준회의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60%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쟁 시작 전에는 트레이더 입장에서 본다면 연준이 물가 안정, 낮은 실업률 이런 두 가지 책무의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6월과 9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12월에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죠. 자, 그렇게 하다가 오늘 도매 물가 지수 발표를 통해서 연준이 금리 동결의 결정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 데다가 매파적인 기조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주가도 올라가기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리가 동결되고 여러 의원의 반대를 낸다 하더라도 향후 몇 달 안에는 에너지 물가 상승률이 다시금 주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고금리 기조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금리 인하고는 좀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그렇게 바라고 있죠. 그래서 패드와치를 본다면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18.4, 그 다음 7월은 31.5, 그 다음 9월은 43.6으로서 급락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야 될 날짜에 가서도 금리 인하하기가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아주 악화될 경우에는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스티브 미란, 크리스토프 월러 이런 사람들은 금리 인하를 주장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경제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쪽으로 더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만 크게 악화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은 매출이 메모리 수요 급증에 힘입어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 덕분에 이익을 얻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을 본다면 이제 예측치가 9.31달러인데 12.2달러로서 비트를 했고, 매출 역시도 200억 7천만 달러인데 238억 6천만 달러서 비트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아무래도 이렇게 수요 급증으로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실행하는 GPU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삼성, SK 하이닉스 이런 경쟁사들도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뛰고 있다. 샌디스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물론 2월에 생산자 물가는 좀 높게 나왔지만 개인 소비 지출 PC에 반영되는 구성 요소들 이런 것들은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월의 PC는 여전히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전 예상보다는 약간 약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자체가 빠르게 상승세를 잇고 있고 연준의 결정은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를 볼 것 같으면 추세는 좀 하락 중에 있죠. 추세도 하락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 RSI는 40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RSI가 이 정도 내려왔으니까 상대적 강도 지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는 좀 반등이 일어나면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어디까지는 기술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일단 봐서는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종전을 갖다 종식시키기 전까지는 주가 자체가 그렇게 바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왔다 갔다 하는 좀 불확실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는.
자, 이번에는 단기적인 반등조차도 좀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경제 전망 요약 보고서 이런 것들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연준의 점도표에 기초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금리 변동의 방향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뭐 변화가 없으니까 금리 변동도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거기다가 현재 월가의 전망에서는 시장이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서기 전에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아직까지 조정을 덜 받았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의 안정적인 리더십, 엔비디아 젠슨 왕의 사업 확장, 그리고 수요 감소에 뚜렷한 증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다 전형적인 청상의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 좀 더 하락이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6,300까지 조금은 내려왔다가 다시금 4월 주 중반부터 시작해서 반등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모건 스탠리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골드만삭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잠재적인 하락폭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우려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장은 분명히 상당히 똑똑한데 시장 참여자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좀 빠질 게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정을 덜 받았다는 겁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화요일에 은행의 여러 투자 심리의 지표가 여전히 매도세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를 볼 만큼의 약세적이진 않다. 아직까지도 조금 더 하락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현정이 언제 끝날지 그러니까 4월 중순 그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다 저기가 바닥이다를 정확하게 찾아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유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격 후에 유가가 110달러 향해서 급등했는데 이스라엘은 세계 최대 규모이자 이란과 카타르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남파르스의 가스전을 갖다 공격했다. 자, 그것 때문에 유가가 상당히 많이 뛰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은 월스트리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민간 신용 부분의 투자자 이탈 현상이 소비자 대출로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스톤리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에게 현금화 요청에 11%를 지급하고 있다. 환매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펀과 블락을 포함한 회사들이 제공한 소비자라든지 중소기업 대출을 보유한 펀드가 최근에 민간 신용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스톤리지 자산운용은 지난주에 펀드 고객들에게 최근 환매 요청이 너무 많아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액의 11%만 환매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스톤리지 펀드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제조업체나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대체될 것을 우려하는 다른 기업 부분에 대한 대출을 보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안 좋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소형주가 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거시경제 환경의 취약성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는 상승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숨겨진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월의 고용 보고서 역시도 이러한 변화를 확인시켜 주었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는 경제 성장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동시에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경제가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에 금융 여건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성장 둔화, 금리 인상, 유동성 경색이란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자, 근데 특히 소형주는 이 세 가지 요인이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위험 증가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금리가 재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반등하면서 경제 성장률 둔화 동시에 금융 여건이 긴축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이 소형주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상대적인 약세 있죠. 소형주는 국내 경제 상황이 더욱더 민감하기 때문에 대형주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모멘텀 리스크에서는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할 경우에 요거는 이자 수익률이죠.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IWM 이런 것들은 소형주 ETF입니다. 자, 아무래도 거래범위 하단 230달러 수준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지금 현재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노동시장을 보게 되면 고용은 92,000명이 감소했고 그와 더불어 실업률은 소폭 상승, 이전 달 수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 등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서 생산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시장에 있어서의 최악의 조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장 둔화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맞물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가격 경쟁력이 제한적인 소형주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압력은 수익 마진의 축소로 빠르게 나타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소형주는 높은 금리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들의 사업 모델은 변동금리 부채, 그 다음에 단기 차환, 국내 신용시장이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수익률 상승은 거의 즉시 막대한 차입 비용으로 이어진다. 대형기업과는 달리 재무제표 유연성이 부족하고 저금리의 자본 조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을 흡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 속에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서는 중소형 기업들은 그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개인 신용의 스트레스라든지 새로운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표면 아래서 사모신용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블랙로렌지, 블랙스톤, 앞으로 글로벌 이런 신용펀드에서 인출 요청이 주동성의 한도를 초과하면서 환매가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본 조달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특별히 사모대출이 러셀 2000 지수의 핵심을 이루는 중견기업들의 주요 자금의 조달원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유동성이 경색되면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소형주의 하락 압력을 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 봐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뭐 신용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마이너스 있죠. 적자 기업. 자, EPS 마이너스 적자 기업에다가 너무 많은 투자는 하지 마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더욱더 취약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훨씬 더 많이 내려갈 수가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이 일단은 상승하려면은 75,000달러를 강하게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돼야만이 신호탄이 되는데 오늘 장에서 또 무너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75,000대면 74,000대도 괜찮고 요걸 확실히 완전히 뚫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저점 라인 때 레지스턴스를 갖다가 강하게 뚫어야만이 활릴 수 있는데 오늘 장에서 무너지면서 또 뚫지 못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하락폭으로 보면 좀 하락이 다 됐다는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이게 32.2%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반등되었고 여기도 38.4% 하락했다가 반등되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8.9%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폭은 있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완전히 돌파돼야만이 주가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헤드앤숄더용으로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제 요 라인대를 일단 강하게 돌파해야만이 주가가 다시금 반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역시나 추세가 상승 중인 것을 꺾여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좀 시간은 또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과 같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경우에는 수익 창출형의 투자 상품에 있어서는 최대 6%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중단은 투자자들에게 단기 자산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는 수비도 있어야 됩니다. 공격만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주 공격수 이런 것들은 아이온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공격수가 되겠죠. 적자 기업들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ETF, 뭐 채권 ETF라든지 그런 것들은 일부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위험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수요일에 연방금리를 갖다 3.5에서 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만 시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급등하는 유가와 예상보다 높은 도매 비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시장은 연말까지는 통화 정책의 완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단기 국채와 고품질의 채권, 심지어 일부의 프리미엄의 채권 펀드의 수익률이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실제로 초단기의 채권 상장 지수 펀드 ETF는 12개월 동안 850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그룹이 채권 ETF 중에서 신규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단기 채권에 투자해서 몇 달 동안 이자를 받으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수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수준을 정해서 그 신용 위험을 많이 감수할수록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쇼텀 반드 ETF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요거 자체 VCSH 있죠. 이거는 4.23% 정도 되고 있다. 30일의 SEC 일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연으로 환산했을 때 한 4.23% 정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날짜에 따라서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 정도의 수익률을 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BSV 있죠. 이것도 뱅가드 쪽 3.76% 정도 줄 수 있다. 연입니다. 연으로 했을 때 이 정도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정확하게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다음 JPST
그 다음에 3.75% 이거는 JP모건 정도 되고 있어서 요 정도 일단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다. 연으로 환산했을 때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연준이 올여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보다는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애틀란타의 연준의 시장 확률 추적기에 따르면은 현재 금리 인상 확률이 19.2%, 인하 확률은 17.3%로서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전 2월 말에 수치와는 완전히 반대된 현상이다. 그래서 2월 27일, 2월 28일 날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39.7%, 인상 가능성은 한 자리 숫자였다. 즉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애틀란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5bp의 하이크, 이제 레이트를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인하할 확률보다 더 높아지고 있죠. 컷하는 것보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역전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특별히 전쟁과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률이 높아졌다. 동시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있었는데다가 이런 것들이 전쟁이 터지니까 더 많이 지금 현재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경제가 높은 인플레이션, 그 다음 성장률 또 낮은 성장률 이렇게 동시에 보일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이 그런 현상이 아니겠는가,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수요일에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의 범위라든지 지속 기간은 아직까지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노동시장의 위험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어서 금리 인상 또는 인하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를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정책 기조는 이러한 위험들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긴축적인 정책, 비긴축적인 정책의 경제선, 경계선, 즉 더 높은 경계선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갈지 아직까지는 구분이 안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금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연준의 금리 인상 자체가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원자재 시장에는 위험을 좀 초래할 수가 있는데, 자, 특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금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금리 인상 이란 상승분을 상쇄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만약에 연준이 상승한 유가를 갖다 감가하지 못하고 금리 인하 또는 인상이 중단된다면 금투자 환경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 2020년도 하반기에는 금값이 5,000달러를 무난히 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다른 것보다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기술, 산업, 소재, 에너지 부분의 일부가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